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인복지론 제34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할 내용은 고령 친화 산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고령 인구가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고령 친화 사업입니다. 특히 제 주변에는 이러한 상담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교수님, 노인복지 사업을 하고 싶은데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요양원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재가복지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복지연구 대여를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 제 주변에는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이러한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어떤 제조 과정에 있는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많이 만나보진 않았지만, 복지 안에서도 다양한 영역에서 한번 도전해 보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고령 친화 산업은 정말 우리 안에 필요한 산업일까? 어떻게 해서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었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령 친화 산업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궁금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할 목표는 고령 친화 사업의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하고, 더불어서 고령 친화 산업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령 친화 산업의 개념입니다. 고령 친화 산업,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는 실버 산업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실버라는 단어는 은빛이라는 의미로 노인들의 흰 머리카락을 얘기하는,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노인에 대한 상징적인 용어로 사용되어져 왔죠. 뭐가? 실버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실버 산업은 단순히 노인들, 늙었다라는 말과 어두운 이미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싫어하는 노인들에게 싫어하는 거부 반응을 우리가 유화시키는 그런 언어로 실버라는 단어와 또 산업이라는 단어를 합치면서 실버 산업이라는 단어가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 및 서비스는 대부분 일본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벤치마킹 하기 쉬웠고, 또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앞서서 인구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금은 일본보다 고령화 비율이 낮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질러서 세계 최고의 인구 고령화 비율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가까우면서 또 상황적으로 유사한 일본의 노인복지 정책을 많이 벤치마킹 해 왔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어떠한 단어를 많이 썼냐면 실버 산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 왔죠. 그런데 2005년 2월 우리나라는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고령 친화 산업은 노인이 편리하면 모든 사람도 편리하다. 우리가 이러한 유사한 단어들을 베리어 프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노인 쪽에 한정시킨다 그러면 노인 쪽에서는 고령 친화 산업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실버 산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 그러면 2005년 이후에는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고령 친화 사업은 고령 친화와 산업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 용어이죠. 고령 친화, 일본에서는 고령 친화의 그런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실버라는 단어로 썼죠. 그래서 실버 산업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있는 그대로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실버 산업을 대체하는 용어로 고령 친화
산업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입에는 실버 산업이라는 단어가 조금 익숙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단어를 좀 더 자주 사용하면 좋겠다. 실버 산업이라는 단어보다는 고령 친화 산업이라고 했을 때 산업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방법들이 좀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단어를 좀 썼으면 좋을 것 같고, 이 고령 친화 산업은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일단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일단 대상자가 고령자들이다 라는 거죠. 즉 이미 고령층에 있는 어르신이거나 아니면 예비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죠. 고령 친화 산업인데 왜 예비 노령층을? 네,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예비 노령층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령 이후의 삶을 예비하기 위해서 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미리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령자뿐만 아니라 예비 노령층까지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더불어서 민간 기업에서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해왔었는데, 공공기관은 아무래도 가장 최저한의 수준 정도, 그죠? 모든 국민이 최저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밑바닥에서 베이스를 깔아주는 역할이라 그러면 거기에서 개별성이라든지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어떤 산업 개발은 민간에서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다양한 영역에서 시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민간 기업에서 고령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목적이 있죠.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하고 복잡한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제품을 만들어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품뿐만 아니라 뭐도 포함될 수 있다? 각종 사회 서비스도 고령 친화 산업으로 불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품이나 사회 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하는 산업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령 친화 산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까요? 고령 친화 산업에 대한 필요성은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과 사회, 문화,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첫째,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노인하면은 결코 빠지지 않는 그러한 요인이 있죠. 저출산, 고령화. 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계 총 인구만을 보더라도 세계 총 인구의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은 2005년에 7.4%이고 2050년에는 16.1%로 세계가 이미 어떠한 사회로 되냐면 조만간 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 고령 사회에 진입했죠. 그런데 세계의 모든 인구를 통틀어도 2050년이면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하고도 고령자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계는 그렇다 치지만 자,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65세 이상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데 필요한 생산 가능 인구가 2000년에는 9.9명, 200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0사람이 어르신 한 분을 부양했다라고 보면 2020년에는 4.7명, 생산 가능 인구 5명이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2050년에 되면 거의 생산 가능 인구 한 사람이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더 많은 세금이라든지 이러한 기여를 해야만이 어르신 한 분이 부양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인구 고령화의 문제는 우리가 서둘러서 예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는 어떻게 해요? 아주 심각한, 지금도 사회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국가에 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한 지역에 국한되면 그 지역에서 일부 해결하면 되지. 한 나라에 국한되면 그 나라에서 해결하면 되지. 근데 세계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회가 있는 것이죠.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 친화 산업을 우리가 지금부터 육성한다 그러면 가까운 미래에는 세계를 상대로 뭐 할 수 있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가까운 미래를 예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둘째는 뭐냐 하면 어르신들을 바라보는 노인을 부양하는 부양 인식에서부터 다양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통적인 가족 문화나 가족 구조의 형태, 부양에 대한 인식, 경로, 효친의 문화, 핵가족화 등 사회 문화적인 인식들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노인 부양과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맡기기에는 이미 한계가 다다랐고, 이제는 누구가, 맞아요, 국가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노인복지 서비스 차원에서의 고령 친화 산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셋째, 고령사회에 대한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지금의 어르신은 과거의 어르신과 다르죠. 우리나라가 1988년에 국민연금을 도입하면서 시행하면서 2008년부터 완전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들이 생겼죠. 완전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들이 생기고 2007년, 2008년부터 노령연금법이 시작됐다가 2014년에는 기초연금법이 시행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는 뭐가 있어요? 어떤 경제력을 갖춘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어르신들도 이제는 노인층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경제력을 갖춘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노인들이 노후 생활에 의해 경제적인 분야, 재테크라든지 퇴직연금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높게 가질 수밖에 없고, 이와 함께 건강, 의료, 생활, 주택, 여가 분야 등 다양한 고령 친화 서비스 산업이 더욱더 확대되고 발전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넷째, 현대의 노인들은 과거 전통적인 노인들과 전혀 다른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떠한 식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냐? 소품종 다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을 소량 생산해서 그 어르신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그러한 고령 친화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대 및 미래의 노인들은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결코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의 재산은 본인에 의해서 이제는 사용되어질 것이고, 그 돈들을 이제 어디에 써요? 여가 생활이라든지 문화 생활에 활용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따라서 노인들은 이제 더 이상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고령 친화 산업들이 더욱더 많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은 어떻게 되냐? 집에서만 생활하던 전통적인 노인들과는 달리 이제는 고독과 소외감을 줄이기 위해서,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른 각종 필요한 여가문화 어떤 도구라든지 이러한 고령 친화 산업들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섯 번째,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는 의료적인 서비스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라는 거죠. 노인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만성질환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떤 고혈압이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러한 만성질환을 안고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욕구는 뭐겠어요? 어떤 의료적인 서비스겠죠. 그래서 치료를 요하는 노인 환자가 증가할 것이고, 이처럼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또 만성질환이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노인들의 질병 예방 및 치료, 그리고 수발, 부양 및 요양보호를 위한 보건 서비스 산업의 발달은 우리가 불보듯 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끝으로
고령 친화 산업의 필요성의 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 친화 사업은 이제야 시작 단계다라는 거예요. 이제야 시작 단계. 솔직히 우리나라는요, 엄청난 IT 강국이면서도 불구하고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고령 친화 산업에는 쉽게 도전하는 분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좋은 기술과 그 좋은 두뇌를 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해,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인색했다라는 것이죠. 왜일까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수요가 부족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생산해서 이것을 많이 팔아야 그만큼 이득을, 이윤을 창출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장애 인구도 그렇고 노인 인구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A라는 제품을 생산해도 판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윤을 남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각종 보조기기, 지원 제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인구와 장애인 인구 자체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상품만 개발한다 그러면 충분히 경영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관심을 어디로? 다시 어르신들에게로 갖고 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영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들이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는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노인복지 서비스 산업 발전이 바로 고령 친화 산업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령 친화 산업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어떤 필요성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자, 고령 친화 산업이 왜 등장했느냐라는 거죠.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어르신의 인구가 많지 않으면 이것을 갖고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득을 창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령 친화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 중에서 빈곤이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때요? 보다 많은 노인들은 일반 노인들로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무엇을 갖고 있다? 어떤 재정적인 능력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다못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통해서 그런 어떤 재정들을 이제는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핵가족화 현상 또는 독신 가족이나 노인 가구 수의 증가입니다. 자, 어르신들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어르신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거의 부부 가구나 노인 부부 가구나 노인 독거 가구로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르신들 두 분만 생활하거나 어르신 혼자 생활하려 그러면 생활이 좀 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편안해야 혼자 생활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노인들도 이제는 어떤 욕구가 있냐?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고 있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혼자 생활하거나 노인 부부가 생활하는데 요보 대상이야. 예를 들어서 치매가 있거나 중풍이 있거나 그래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필요하는 고령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결국은 무엇이 쫓아올 수밖에 없겠어요? 공급이 쫓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혼자 생활하기가 어렵게 되면 노인복지시설이나 병원 등에서 생활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지는데 여기에 요양보호사 등의 고용창출 효과와 이러한 제도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고령 친화 산업들이 많이 개발될 것이다 라는 거죠. 교수님,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서비스 말고 또 다른 서비스가 만들어질까요? 네, 분명히 이보다 더 진화되고 더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그러한 산업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남들보다 먼저 고민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불어서요, 국민소득의 증대와 사회보장 제도의 성숙으로 노인의 경제력이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빈곤한 어르신들이었어요. 또 그 빈곤함의 이유가 돈이 없어서 빈곤한 것도 있었지만 재산들을 다 누구에게? 미리 자녀들에게 다 물려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에 생활할 만큼의 필요한 돈들은 어르신들이 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들이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서비스 상품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는 당연한 논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고령 친화 산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더불어서 요즘은 여러분들 통크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To only no kid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글자만 타서 통크족인데 자녀들을 부양하지 않겠다. 둘이면 돼. 누구? 노 부부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녀와 손주들을 돌보는 것을 이제는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거면 나 혼자 살겠어. 차라리 그럴 거면 우리 부부만 살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는 다른 말로 통크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통크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의 노인들은 자녀와 함께 살면서 집안의 소일거리를 하고 손자녀를 돌보는 것이 삶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요즘 노인들은 배우자 또는 친구, 동료와 함께 남은 인생을 여가를 즐기면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되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인의 경쟁력과 결부하여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노인복지 서비스의 공급 주체가 다양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르신들의 욕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또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어떤 현상을 미리 읽는 사람은 어때요? 어르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지? 어느 정도의 지출이 가능하지? 그 안에서 제품들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결국은 어때요? 공급 주체가 다양화될 수밖에 없죠. 기존에는 정부 위주의 어떤 서비스였다 그러면, 그런데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는 일반적으로는 저소득 계층의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선 서비스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제 후발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품을 개발하는 어떤 민간기관에서는 일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반 어르신들을 겨냥하여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서비스의 유형들을 개발해 나가겠죠. 그래서 이는 영리 추구의 단체나 개인도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이제는 뭐 할 것이다? 등장하게 될 것이다. 등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더불어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노인 생활의 양질화 현상입니다. 국민들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으로 중산층 이상의 경제적 소득이 있는 노인 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죠. 결국은 고령 친화 산업의 등장 배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겠죠. 노인 인구가 일단 증가하고 있어. 너희들이 뭐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면 수요가 늘어날 거야. 수요가 예전보다 훨씬 많아. 그런데 그 어르신에게 뭐가 있어? 경제력이 있어.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이제 어떻게 해? 자신의 노후의 삶을 즐기려고 하는 사고로 바뀌고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어르신들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그리고 어르신들의 호주머니의 사정, 그리고 어르신들의 희망이 바뀌고 있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산업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제적 소득이 있는 중산층의 노인들에게는 본인의 욕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고령 친화 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공익성과 수익성입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성에만 우리가 목적을 둬서는 안 되고 어르신들의 좀 더 편리한 삶, 이러한 공익성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이거는 대기업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양한 제품을 소량 생산하는. 왜? 그래야 어르신 개개인의 욕구에 부합되는 그런 어떤 제품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량 생산을 통해서 공급 체계 구조를 이루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형태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셋째, 고령층은 건강한 노인에서부터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이 있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일 것이고, 넷째, 고령층은 특정 국가나 사회 문화적인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국의 어르신은 한국에 맞게 어떤 고령 친화 산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고령 친화 산업이 발전하려면 농촌보다는 어느 정도 노인 인구가 집중된 도시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도하는 게 좋다. 농촌 어르신들은 뭔가 다 헤어질 때까지 사용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농촌 어르신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도시 어르신들, 이렇게 빨리 갈아치우는 그런 어떤 도시 어르신들에게 먼저 접근을 하고, 또 그러면서 차츰 자연스럽게 농촌 어르신들도 다양한 어떤 산업을 접할 기회들을 주셔야 되겠죠. 여섯 번째,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변화를 전반적으로 경험하며 실제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심리적 저항으로 해서 제품을 소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곱 번째는 노인이 특성한 한 지역에 오랫동안 생활하기 때문에 이동이 거의 없죠. 그래서 지리적인 특성과 문화에 적합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서비스의 변화도 매우 적다라는 이러한 어르신들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가 고령 친화 산업에서 좋은 상품들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령 친화 산업의 유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